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박가영 앵커, 오늘의 주제 숫자는 뭡니까?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 8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이 내일 0시에 자동 부의됩니다. 이제 8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해도 현재 상황에선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오른 모든 안건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인데요. 문제는 일명 민식이법 등 민생 관련 법안까지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맞서를 뒀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 법안을 인질함았다고 비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협력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전국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까지 듣고 있는 20대 국회인데요. 이미 본회의에 오른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끝나지 않아서 올해도 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거듭되는 정쟁을 멈추고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민 거역 행위는 혹독한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정기국회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의 싸늘한 눈초리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민생 법안은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국회는 필리버스터를 공식 취소해야 가능하다라고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원포인트 본회의의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야 간에 특히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지금 여당 간에 불신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런 어떤 불신이 결국은 국회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 원포인트 국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네. 자유한국당이 또 필리버스터를 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당 입장에서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으로는 힘 대 힘의 강대강 대결로 가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교수님은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야 간의 신뢰가 좀 깨진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요. 당장 이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법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한국당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본회의 과정 속에서도 이 민식이법에 관련된 내용만큼 필리버스터 안건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처리에 대한 의지가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금 현재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렇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을 때 상정된 안건을 바탕으로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본회의가 무산되면 어떡하겠는가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만약 이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게 됐을 경우에 다가오는 역풍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국민들 앞에서 반드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만큼 처리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얽혀져 있는 얘기는 그 뒤로 미루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은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목 놓아 얘기하고 있는 민식이법만큼은 원포인트 본회의로 반드시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좀 국민의 눈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진짜 그렇게 민생 법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민식이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필리버스터를 198개에다 다 걸면 안 됐던 거였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최소한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 76개,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26개 법안 정도,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 법안은 일단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지정을 하더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국회를 전면 마비했다고 하는 역풍이 일고 나니까 민식이법 우리 하나 안 걸었다. 199개 중에서 198개 걸고 민식이법 하나 딸랑 빼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민식이법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사실 민식이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기는 하지만 데이터 3법도 있죠. 청년기본법도 있죠. 기타 등등해서 민식이법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해인이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그냥 민식이법 하나로 그냥 눈 가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국회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였었던 거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아주 격앙된 어조로 앞으로 협상과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입니다. 민생 법안을 인지로 해서 헌법과 국회에 테러를 가했습니다.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이 응하지 않는 경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야당과 협력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예산과 함께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을 정기 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190개 넘는 법안에 모두 다 신청을 했다는 게 쿠데타라는 것이고, 반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의 정당한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로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필리버스터 제도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330일의 수기 기간이 끝나고 나면 표결로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네. 또 이와 더불어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까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왜 이 법안을 막아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이 필리버스터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법안에 대해서 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는 것인데, 사실 한국당이 막고 싶었던 법안은 크게 말하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관련된 두 가지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최장 330일, 본회의로 부의가 되고 난 다음에 60일의 숙려 기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충분하게 그 제도에 따라서 60일간의 기간이 주어졌다면 한국당이 이런 일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60일의 기간 전에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들을 상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당 입장에서도 법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상태로서 반드시 이를 막아내겠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이 제도와 관행에 따라서 서로 간에 타협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게 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 가야 되는데, 네. 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당과 야당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여기까지 오게 돼서 국민들의 눈살을 모두가 찌푸리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양측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흐르게 될까 참 궁금해지는 게, 민주당은 이제 필리버스터 철회 전면
관련 안 하면은 대화 없다라는 식이고요.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꾀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일단 극한 투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자유한국당이 실력 행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당과 지금 야사당 그동안에 이제 뭐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그 필리버스터 그 법안 선거법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관련된 예. 법안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던 그 야당들이 같이 뭔가의 대안들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20대 국회 들어서서 그 마지막에 정점을 찍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큰 흐름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보수가 괴멸됐다고 할 만큼 허물어졌고 그 다음에 보수를 결집해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보수를 결집하기 위해서 국정을 계속 움직여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지금 여당의 정치든 여의도의 정치든 아니면은 뭐 정부와의 투쟁이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그 중심을 놓고 지금 싸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계속 보이콧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국회가 계속 멈췄잖아요. 그리고 정부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다 대척점에서 싸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정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뭐 국회 선진화법 문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취해왔던 굉장히 강대강 대결 국면을 대치 국면을 만들어 왔던 것에 거의 끝에 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 하나로 그냥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힘 대 힘의 대결로 가버린 거예요, 이미. 예. 그러니까 협치나 대화의 국면을 이미 뛰어넘어 버렸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럼 여당하고 나머지 야사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국회 현행 법률 안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법안들을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상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지금 이제 아예 돌아올 곳이 없다라는 극단적인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종료하고 당무에 복귀를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발언들, 최고위원회의 발언들 모아봐서 그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여권의 밀어붙이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선 이 양대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 관련 법들은 우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거짓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행위,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 반민주적, 비민주적 처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는 당무에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동조 단식을 해왔던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도 일단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행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박맹우 사무총장 등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또 일괄 사퇴를 하기도 했거든요. 현재의 모습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내부 결속을 좀 다지면서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패스트트랙 정국 그리고 필리버스터로 점철된 현재 국회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또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선거법이랑 공수처법에 대한 또 토론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속내일지 또 이제 와서 이런 공개 토론회가 의미가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 여론이 무서운 거라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여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막겠다. 그리고 특히 선거법을 막겠다. 이렇게 그동안에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법을 막음으로 인해서 의석수 줄어드는 것들을 막겠다. 이게 본질적인 목적이고요. 나머지 이제 거기에 민생 법안이 지금 따라가면서 국회를 좀 멈추고 난 다음에 민생 법안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끝까지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이럴 의지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흘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제가 판단하느냐 하면은 예. 사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양비론을 취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민주당하고 야당들이 계속 선거법 관련돼 있어서 협의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협의하면서 뭐 그 협의 맨 처음에 시작한 걸로 따지면 작년으로 돌아가겠지만 최근의 협의 상황을 보면은 125대 75 원래 원안에 올라가 있던 거 패스트 트랙에 태운 거에서 뭐 예. 150석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지역구 3석 줄이는 것까지 얘기가 됐어요. 거기까지 지금 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그 상황에 충분히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지 그걸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털고 그냥 단식에 들어갔어요. 예. 목숨을 걸겠다고 했고 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단식 들어가고 나니까 다른 의원들이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더 강경한 방안들이 나온다고 필리버스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대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협상에 원래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뭐 비례대표 다 없애자고 하면은 그럼 비례대표 없애는 방안으로 나가자고 얘기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그런 주장들을 했었어야 하는데 네. 협상 테이블에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그냥 목적하는 것은 선거법 뭐 이번에 막아내겠다. 선거법을 위해서라면 민생 법안이든 뭐든 네. 다 통과 안 돼도 상관없다고 하는 게 필리버스터 법안 지금 전부 다 걸어놓은 거 그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상황에서 무슨 대화 의지가 있겠습니까?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지금 여당이나 나머지 야당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는데 김병민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양쪽 입장에서 다 같이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성환 평론가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그런 방식으로 바라볼 겁니다. 네. 하지만 정반대 진영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정말이지 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을 보지 않는 선에서의 다당제가 도입됐을 때의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헌법학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표의 등가성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위헌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목놓아 외치는 학자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단순하게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다는 이유로 표로서 정리를 해서 가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 과거 이런 제도라면은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보수 정당이 과반의 의석을 점하고 있을 때는 충분하게 과반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 상정하고 유리한 법안 상정해서 표로 땡땅땅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선거법만큼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정신이 지금까지 왔던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에 반대적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서로가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른 내용이고요. 예. 선거법만큼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투표할 권리와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 선거법을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상태로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 모든 국회의들은 다 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럼 공수처 법안이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한 부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표결 처리하게 됐을 경우에 한국당이 이에 반대한다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고 필리버스터로 사실상 정기국회 끝내고 끝나게 되면 임시회를 열어서 이를 강행 처리할 수도 있는 게 대한민국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선거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딱 걸려있는 상태에서 여야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한국당의 문제라고 지적하게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반대 진영에서 바라봤을 때는 충분한 정치 공세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한다고 했었어요. 예. 그리고 정개특위 얘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비례성에 관한 문제, 대표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여야가 모두 공감했던 사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럼 어디까지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무런 공감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예.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 이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대화의 테이블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에 논의 중이었었잖아요.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자유한국당은 그건 꼼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혼자 이걸 의지를 갖고 푼다 그래서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선거법은. 그리고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민주당 의석이 확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러면 민주당이 엄청나게 비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오히려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정치 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까지 게임 룰을 만드는데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최대한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안 되면 필리버스터에서 무산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그 선택에 있어서 최대한 합리성을 갖추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우리 안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우리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태도를 보이다가 마지막에 가서 민생법안과 같이 전부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리니까 지금 국민적 여론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사실관계 하나는 좀 바로잡고 갈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찬성했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 한국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든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부분으로서 어떠한 제도에 대한 논의들을 바탕에 깔아놓고 있었고 제가 당시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 대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던 적이 있고요.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일부의 안들에 대한 검토와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여러 가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안이 있었던 여러 말씀이시죠? 안들이 있었기 예.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적인 골격으로 해서 선거제도를 가겠다라고 한국당은 단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는 것이고요. 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왜 구성됐는지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와 있는 구성의 취지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골자로 하기 위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되는 사실 교육감 선거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교육감 선거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바꿔내야 될 정치개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전체를 다 모든 것들을 통할해서 연동형에 관련된 정신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사실상 한 걸음 더 논의가 더 진전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전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제가 왜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냐면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네.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을 때 다 놀랐어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반대한다고 얘기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네. 그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 그때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었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가 보다. 나중에 지지율 올라가면 또 만바뀔 가능성이 있어라고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정치권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고 김민식 군의 아버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그 한 맺힌 속내를 토로하고 갔는데요. 김민식 군 아버님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본회의가 무산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두 당 다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저희 부모들이 이틀 전에 국회에서 오해를 하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분명히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본인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제시를 하셨어요. 선거법과 관련하셔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모욕하지 말아달라. 네. 그 부분에서 좀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부분으로서 얘기를 하고 오열을 한 거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식 군 아버지 얼굴은 익숙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당시에도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서 법안 통과를 호소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오늘 문 대통령도 수보회의에서 이 발언을 했더라고요. 좀 한국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국회 모두가 사실 이 부분만큼은 일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사고입니다. 올해 예. 9월 달에 있었던 사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고요. 스쿨존이라고 하는 어린이 이 보호를 위한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은
이 민식이 군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모든 엄마 아빠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정치권에 대한 이해관계를 떠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마음들은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년도 이맘때 정기국회에서는 윤창호법이 또 한번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상황 속에서 결국 국회 윤창호법이 통과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겠습니다만 결국 민식이법은 저는 반드시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하루 이틀간의 시간이 지체되는 이러한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힌 모습들이 또다시 유가족과 여기 남아있는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정치권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까지가 국회 내년도 법정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 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법정 시한 내에 예산 처리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데 이 예산이 패스트트랙 정국과 연계가 되면서 뭐 지금 상황으로 정기국회 이후에나 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인데 여야는 서로의 책임을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예산 처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갈 거라고 보십니까? 참 이거는 여야 모두가 좀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국회 선진화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예산안 통과할 때, 심의할 때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날치기 통과다 뭐다. 사실 이게 전부 다 예산안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예. 그리고 해넘기고 예산안 통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만들 때 최소한 그런 갈등을 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국회를 막을 수 없도록 하자. 그리고 예산안만큼은 자동 부의되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제도입니다. 이미 근데 여야 간의 심의도 제대로 다 안 끝난 상황에서 예산안이 부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한 거 그 예산안 심의했을 때 그 서로 합의했던 내용 올리고 정부안 올려가지고 2개안 올리고 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는 이런 희한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물론 정치권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협상을 하면서 주고받는 과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건 다른 건 몰라도 예산안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하지 말자고 한 게 그 선진화법의 취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예산안도 똑같이 여기에 지금 묶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예산안 문제도 지금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모두가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비판받은 소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산안 법정 처리 5년째 지각 처리 예약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더 물으셨는데 김병민 네.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네, 계십니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시정위가 모든 책임들에서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더 강하게 얘기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늘 뭐 상반된 과정 속에서 같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결위가 종료되고 나서 지금 정부의 안이 자동으로 부의가 됩니다만은 그 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0입니다. 예. 결국 국회에서 처리된 안대로 최종적인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의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가 종료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여야 간의 협의 상황들은 국회 내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깜깜이죠. 가장 심각한 예. 상황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예. 기간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법적 상황을 넘기게 되는 것이 한 해 두 해를 거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일인 양 가게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서 한국당의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형평성상으로 해서 민주당의 문제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 사실상의 의사를 표현하고 난 다음에 예산안 심사는 심사대로 돌아가야 됩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도 없다고 선언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법과 제도가 정한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경우에도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기간 날짜가 지났던 데 대해서 특정 정당 어디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루빨리 정리하고 결국 예결위가 종료되고 난 뒤에 이뤄지게 됐던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의 투명한 내용으로 어떻게 예산안 이 내용들이 조정됐는지도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6월인가요? 태우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우리 태우 법안 좀 어떻게 통과 좀 하게 국민적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20만 명 넘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거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던 자리였어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국회가 그래도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할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말씀드리니까 태국 부모님들이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그 얼굴로 저를 쳐다봤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좀 흥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책임 이럴 때는 양비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면은 최소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해야 되는 행동에 있어서 비례성에 거기에 맞는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가잖아요. 아마 지금 이렇게 싸움이 되면은 그럴 거예요. 정치가 다 싫어. 정치 다 불신. 정치권은 다 망해야 돼. 이런 국민 여론으로 갈까 봐 겁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치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국민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왜 제가 뭐 계속 자유한국당 문제를 비판하냐면은 최소한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 안 풀리는 전국 내에서도 그래도 국민들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뭔가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그 정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법안 하나를 놓고 모든 것들을 다 걸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예 정치 불신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말씀을 하셨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취급을 예. 받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이슈 넘겨보겠습니다. 어제 아마 이 소식 듣고 정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 특감반원, 전직 특감반원 중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거거든요. 네. 이 사안 좀 어떻게 소식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있었던 속보를 듣고 예.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기 3시간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 직제 아래에 있는 특별감찰 반원 2명이 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크게 2가지 건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논란이 있게 되는데 선거를 전하는 시점에서 청와대 특감반에 있는 인사가 울산에 간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네. 이 특감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 간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의 얘기는 간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건 되고 사실이다. 예. 간 건 사실이고 거기에 울산에 있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한 얘기 때문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특감반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말을 번복하게 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는 분명하게 관련 사건에 대한 가이드를 설정하게 되는 모습을 주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심적 고통과 불안이 있었던 것 아니냐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자 제기된 보도들 여러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이 특감반원이 청와대를 떠나서 서울 동부지검에 있는 유재수 전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그 부서에 해당돼 있는데 물론 그 사건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실에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와서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봤다 등에 대한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모든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수사와 사실 관련된 핵심 인물임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건데 거기에 관련된 유서 내용이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건대 사실 이 특감반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단순하게 스스로의 그냥 선택으로 귀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 속에서 복합적인 상황과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억측 보도라고 했고 이런 억측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는요 유서라고 남기거나 메모를 남기면 전부 언론에 다 낱낱이 공개가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그 내용 공개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 추측하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 그러지 말자고 해서 유서라든가 메모라든가 이런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근데 그 A4 9장짜리라고 얘기하는 그 메모를 남겼다고 하는데 그 메모 내용 중에 왜 윤석열 총장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메모 내용만 공개되고 있을까? 그건 좀 개인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수사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양쪽 다 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언론 보도들, 특히 일부 보수 신문에서 많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수사관이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울산에 내려갔고 하명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든가 그런 의혹이라든가 추측이 막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청와대 입장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청와대 오늘 설명한 걸 보면은 뭐 고래고기 사건으로 내려갔을 때 2018년 1월이었었는데 집권 2기를 맞아서 정부 각 기관들이 어떻게 문제들을 잘 정리해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찰하고 경찰이 갈등하는 사안이 불거져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감반원이 나가서 점검차 갔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게 진실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우리가 사실과 진실이 막 뒤섞이거나 의혹들이 뒤범벅이 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가는 건 아닐까 네. 이런 우려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압수수색이 들어간 게 2018년 3월 16일이잖아요. 1년 6개월 정도. 예, 그리고 난 예. 다음에 1년 6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도 또한 의혹의 한 지점이 될 수 있고요. 3월에 수사 들어갔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이미 그 전에 고발 사건이 있었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고 검찰도 내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피고발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었어요. 근데 피고발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바꾸고도 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네. 만약에 그때 선거 개입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미 그때 조사했을 텐데 네. 왜 3월 16일 날 그때 조사가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그 의혹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풀리느냐 이런 시각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등진 이 수사관이 이번 뭐 하명 수사 의혹의 키맨으로 꼽혀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한 배경이 과연 뭘지 그리고 앞으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청와대에서는 본인들과 관련이 없는 내용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경위들까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만약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고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특감반원이 문제에 같이 걸려 있는데 청와대 윗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과정에 만약에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됐던 상황들이 발견되게 된다면 나중에 정치적 후폭풍은 감당하기 없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검찰은 제일 먼저 수사해야 되는 건 결국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될 겁니다. 네. 하지만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부르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백원우 비서관을 부르는 것이 순서기 때문에 일단 좀 미뤄뒀던 상황으로 보는데요. 아마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날짜가 조금 더 당겨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실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명확하게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네. 관련된 첩보가 이첩되게 되는 경위에서 이것은 백원우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는데 백원우 비서관은 수많은 건들을 넘겨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네. 공문에 적시하지 않은 상태로서 이렇게 봉투에 담아 건네받은 건 바로 울산으로 이첩하게 됐던 이 건이 유일하다고 박형철 비서관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백원우 비서관은 첩보를 어디서부터 받게 된 것이고 혹여 일부 언론들이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들처럼 첩보가 청와대 내에서 받았던 것을 재수정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청와대 하명 수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사건에 대한 진실은 검찰이 밝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건 당사자들 간의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게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